이번 시간에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식시장을 살펴볼게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곡소리가 난다고 하죠. 동사, 개미, 눈물의 기자. 올해 들어 삼전 마이너스 18%. 삼전은 삼성전자를 가리키죠. 테슬라 마이너스 35% 그래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보면 지금 난리죠. 경제 위험을 강조해 닥터 등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주식시장이 50%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난리예요. 왜 그렇다 했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다 했죠. 왕년도 자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이자율분의 1년간 자본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중앙은행이 그래요. 이자율을 급격히 올리려고 하죠. 그래, 시장의 이자율을 급격히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자율은 어떤 영향을 미치죠? 자본의 가격을 하락시키죠. 그래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러한 노력을 이렇게 급격하게 이자율을 상승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자율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게 올바른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2년간 그 코로나 사태가 지속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들은 팔기 위해서 상품을 공급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많이 감소했죠. 그러면 그 기업의 공급 능력이 떨어지겠죠. 장기가 지속되다 보면. 그래요. 공급 수단이 파괴되겠죠. 자꾸 손해 나면 파괴되잖아요. 망하잖아요. 아니면 투자를 감소시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주식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죠. 공급 능력을 회복해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기업이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거죠. 이익도 많이 나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나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떨어진 이유는 순전히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2년간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없겠죠. 소비가 위축이 됐으니까. 그런데 연이자율을 급격히 낮췄죠. 코로나 사태 때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능력을 회복한다 해서 주가가 아주 그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는 경기 회복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건 왜 그런가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안 올랐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는 어떤가요?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랐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중앙은행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죠. 그거는 화폐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폐는 뭔가요? 왜 생겼나요?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생긴 거죠.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게 화폐예요. 화폐 정책으로 그래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 인상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한 5, 6천 원 하죠. 짜장면을 사 먹는데 500원이 동원되나 5, 6천 원이 동원되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재라는 거죠. 중앙은행발 인재라는 거예요. 공급 능력이 훼손됐을 때는 우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급 능력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지금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하나요?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죠. 그럼 공급 능력을 회복하는데 이상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이상이 생기겠죠. 왜 그런가요? 기업들은 대출을 많이 받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투자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코로나 사태 때 정부건 중앙은행이건 화폐 가치를 많이 떨었다는 인상 좀 지적이 있죠. 뭐 그렇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요. 공급 능력이 부족해서 물가가 뛰는 걸 수도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뛰는 걸 수도 있고, 지금은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의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가에 집착하지 마라. 일의 순서를 따라라. 지금은 공급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이다. 그래요. 화폐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집착을 버려라. 화폐는 그저 교환 수단일 뿐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폐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큰 사달이 일어나겠죠. 과거 그래요. 얼마 전에 2008년에 일어났던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 전에 발생한 일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화폐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달러는 그리고 세계 화폐로 사용되죠. 세계 화폐로 사용되는 이유가 뭔가요? 미국의 금리가 좋아서 세계 화폐로 사용되는 게 아니죠. 미국의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력은 예전에 살펴봤지만 독보적인 일이죠. 미국의 경제력이 일이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화폐가 세계 화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가요? 매년 적자를 내도 문제가 안 생기죠. 왜? 세계에 화폐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요.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공급 능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풍요를 누리죠. 적자를 내면서. 그게 어디 있는가요? 미국의 경제력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축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화폐가 세계 화폐로 사용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력이 바탕이 되는 이 삶의 터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건 어떤가요? 다음에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까 언급했지만 화폐가 보다 많이 동원되더라도 그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환만 원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가는 50% 이상 떨어질 수 있을까요? 50%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계속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그래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경기가 좋아야 정상이 됐죠. 주식도 특별히 나쁠 이유는 없었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현상에 집착하지 마라. 실체에 집중해라. 그런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해야 한다. 이건 뭐에 집착하는 건가요? 어떤 특정한 현상에 집착하는 거죠. 그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도면을 보면서 실체에 집중해야지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주로 누군가가 예금을 하죠. 그럼 예금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근데 이자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주고 대출 이자를 받죠. 대출 이자를 받아서 그 일부를 예금한 이에게 주겠죠. 그럼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야지 은행에 남는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망하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그래요. 소득이 전부 은행의 이익이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왜 그런가요? 은행도 임금비를 지급해야 되고 작업수단 투입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은행의 전체 이익이 되는 건 은행의 이익 전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비용을 빼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출이 없으면 혹은 대출 금리가 없으면 예금이나 예금 금리가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출이 없어요. 예금 받았어요. 이자를 어떻게 주죠?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금과 예금 금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은 뭐가 되나요? 대출과 대출 금리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수신금리가 예금금리죠. 대출금리도 있고 예대마진이 있죠. 이거는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 대출금리에서 은행 수신금리를 빼면 뭐가 되나요? 예대마진이 되겠죠. 근데 잘 보면 예대마진이 계속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수신금리는 어떤가요? 예전에 한 6.1%에서 지금 얼마까지 빠졌었나요? 한 1% 정도까지 빠졌었죠.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대출금리도 보면 8.45%에서 대략 한 3% 이하로 빠진 적도 있죠. 되게 커요. 근데 예대마진은 어떤가요?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이 계속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높을 때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언제 상승할 때를 언제 한번 볼게요. 2005년도 한부터 그래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예대 마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005년 1월에 예금금리가 3.38%, 대출금리가 5.58%죠. 예대 마진이 2점이고 그 뒤로 계속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략 보면 2005년 12월에 보면 예대 마진이 1.68% 돼 있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상승했어요. 예대 마진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 마진이 커진다는 말도 많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2007년도 9월에 예금금리가 5.23%, 2005년도에 비해서 2% 가까이 올랐죠. 대출금리가 6.7%, 그래요. 2005년 1월에 비해서 1.2%가 올랐어요. 예대 마진은 어떻게 되나요? 1.56%가 되죠. 감소했죠. 그리고 2008년도 1월 볼게요. 이때가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제일 높을 때죠. 어떤가요? 예대 마진은 1.26%죠. 그 뒤로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하락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가 끝없이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이겠죠. 왜 그럴까요? 이자는 뭘 했나요?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 거라 했죠. 권리를 팔면 받는 게 대가가 이자인 거죠. 그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무한정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걸 걱정을 많이 할 수 있겠죠. 2022년 5월 보면 예금금리가 1.95%, 대출금리가 3.68% 나와 있어요. 지금 예대 마진 어떤가요? 1.73%죠. 그래요. 그러면 예전처럼 대출금리가 7%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분석을 하려면 좀 더 다른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대출 받는 이들이 부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자만 보는 건 아니겠죠. 똑같은 금리를 쓰더라도 대출 금액이 크면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부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또 소득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그런 거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하진 않을 것이고 여기서는 막 기술적인 것만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언제까지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기술이 있죠.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예대 마진의 대폭 감소로 나타나겠죠. 그 신규 대출을 할 때 예대 마진이 대폭 감소했다 이러면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대출금리가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거는 매달 발표되는 거니까 확인 가능하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예대금리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